이번에도 또 연준의 실수 아니야? 그러니까 더 공포가 커진 거죠. 9월에 금리 인하 할까요? 뭐 확실하죠. 그럼 AI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AI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버나? 당분간은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자,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할까 싶은데 지난 6일에는 월요일이었죠. 코스피가 거의 9%, 코스닥이 한 11% 정도 폭락했었고 그 다음에 다행히 화요일날 반등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오늘도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폭락한 이유랑 또 다시 이렇게 또 크게 반등한 이유부터 일단 점검은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사실 그 외부 요인이 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겠지만 하나는 이제 미국 나스닥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좀 경계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 팔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다 알겠지만 경제 데이터들이 좀 예상 외로 나쁘게 나오니까 네. 특히 이제 제조 PMI 같은 게 낮게 나오니까 이거 뭐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야? 네. 뭐 또 그런 얘기가 이제 와장창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 심리가 확대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엔화죠. 엔화. 엔화.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어떻게 보면은 아베노믹스부터 시작해서 엔화 약세가 시작된 거니까요. 그 당시에 엔달러 환율이 한 80엔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그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미국의 용인하에 엔화 약세가 정책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네. 일본 자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생겨나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엔화가 이제 금리를 인상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ECB도 금리 인하를 했고, 캐나다도 했고, 네. 뭐 스위스도 하고, 영국도 하고, 미국도 할라 그리고, 그러는 찰나에 일본만 거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이제 엔화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네. 그러면서 다들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자금을 빌려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와인딩이 나타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려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기관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가 국내 주식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한 1조 이상 나오니까 그냥 시장이 내려앉는 거죠. 또 일본도 뭐 니케이 지수가 그날 같이 10% 폭락한 거고. 근데 들린 얘기로는 일본에서 금리 이제 인상으로 인한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금리를 인상을 철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럼 왜 또 이렇게 금방 반등했느냐? 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서비스 PMI를 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PMI 안에 보니까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도 있는데, 고용도 뭐 그렇게 뭐 리세션이 올 만큼 심각한 건 아니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과잉 반응을 했네? 과잉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엔화도 그게 뭐 거기 150엔 넘어가서 160엔 근처에 갔다가 급속도로 한 140엔 내변 근처까지 오니까 단기적으로 엔화 강세가 너무 심하게 됐다 해서 다시 또 이제 어제 오늘 리바운드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고용주포가 쇼크 초발했고 제조업 PMI도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이야기 뉴스는 굉장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폭락이 이제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있었던 굉장히 큰 폭락이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폭락은 단 그랬던 것 1일에는 안 일어났던 것 같은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건이 네. 딱 벌어진 게 아닌데 뭔가 이런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폭락을 네. 하는 건가? 일단 많이 오른 거죠. 엔비디아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반대로 가고자 하는 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였고, 저는 뭐 엔화가 컸다고 봐요. 엔화가. 왜냐면 기조적인 거니까. 엔화 약세라고 하는 거는 아베노믹스 2011년, 12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엔화 약세 구도였으니까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충격을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비잖아요. 네. 소비인데 고용 데이터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게 주춤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의 수요가 줄겠네. 그럼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건 소비인데 소비가 줄어들면 드디어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네. 상단이 5.5%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 그 레이트가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으니까 실질 금리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2%로 내려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준금리 상단이 5.5%니까 실질금리가 꽤 높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긴축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그때 시장이 또 기준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2022년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다 생각할 때 미국 페드가 실기했다 그랬잖아요. 제때 판단 못하고 네. 늦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2022년도 시장 하락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진작에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7월달 FOMC 직후에 네. 이 제조 PMI와 고용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연준의 실수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공포가 커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9월에 FOMC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할까요? 더 확실하죠. 거의 이제 이런 신호까지 터졌으니까. 하는 건 확실한데 0.25냐, 0.5냐의 그렇죠. 그 차이죠. 관건인가요? 그 차이죠. 그 차이죠. 혹시 단장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노멀하게 하면 0.25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채권 금리를 보면 미국 채권 시장에 생각하는 거는 0.5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이제 FOMC 미팅, 9월 페드 미팅까지 나오는 경제 데이터, 네.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노멀한 건 0.25인데 네. 0.5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준의 그 책무가 있잖아요. 네.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잖아요. 네.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길래 이제는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서 추가로 주식시장이 더 폭락한다, 그럼 금융시장의 안정이 해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빅스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굴러가면 25bp일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외형에 불과하고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 거품론도 있잖아요. AI 관련주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번 조정기를 겪지만 다시 또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어느 쪽이실까요? 투자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요즘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빅테크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폭락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사면 먹었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올 때마다 사고. 거의 140달러까지. 그냥 몇 번씩 올해 들어서 몇 번 출렁거렸잖아요. 출렁거릴 때마다 하여간 바이온 딥스 그때마다 사면 무조건 먹었는데 지금부터는 되게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분간은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분기 그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불안감은 있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굴곡은 있지만 스테디하게 독점적인 플랫폼을 지위를 갖고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안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마존의 또 전자상거래나 또 구글의 클라우드나 구글의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도 뭐 이렇게 변화는 하고 있지만 또 큰 포션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곡괭이를 팔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강 캘 때 네. 곡괭이를 파는 회사인데 그럼 곡괭이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버블이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 그렇게 안 비싸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워드 PER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내년까지는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유가 문제인 거지. 근데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저건 곡괭이 회사니까 언제든지 금강 파는 데서 안 사기 시작하면 네.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다. 시클리컬하니까 그때는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늘 이제 약간 부담을 갖고 가는 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타났던 것도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거죠. 주가가 안 올랐으면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반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컨선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럼 AI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AI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버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제대로 버는 회사가 없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보면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투자는 늘어나는데 그로 인한 뭐 아직 수익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멘트 뒤에 아마 그런 내용이 붙었던 걸로 기억하는 게 하지만 그렇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덜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덜 했다가 나중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포탈, 플랫폼, 지금은 우리가 구글이 다 거의 제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엄청 많았죠. 많았죠. 그때는 야후. 야후도 있었고 뭐 등등 너무 라이코스. 맞아요. 많았죠. 그 많은 회사들이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PT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빠지면 죽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임을 지금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럼 미국 테크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여쭤보면 혹시나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뭐 테크에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MS,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있는데 혹자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곡괭이를 많이 파는 계속 파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 그 다음 스텝은 그 곡괭이를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거기서 가장 많은 금을 캐지 않겠냐.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사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은 좀 일리가 있는지랑 아니면 단장님이 좀 좋게 보시는 미국 빅테크가 있으실지. 그렇죠. 이제 다음에 해자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누가 금을 캘 수 있느냐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도 뭐 한 내년까지는 곡괭이 파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거기서 뭔가 이렇게 경쟁 우위를 갖고 가는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메타가 될지, 구글이 될지, 아마존이 될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더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 회사가 훨씬 더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받겠죠. 그럴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테슬라는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걸 갖고 와서 자기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다르죠. 근데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게 성공하고 가셔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